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바람도 불고요.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체감온도 또한 낮습니다. 어제 생각하시고 반팔에 반바지 입으셨다가는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중에 악보는 문희상 의장실에서 벌어진 소동이었습니다. 한국당과 문 의장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문 의장이 이미자 의원의 두 뺨에 두 손을 갖다 댔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성추행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문 의장은 자해공갈단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모습 다뤄보겠습니다. 식물국회라고 아무것도 못할까봐 패스트트랙 제도 통과시켜놨더니 다시 동물국회가 됐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우겠다라고 선언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을 사임하라. 손학규 대표의 오더 명령이었는데 어제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다시 한번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임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6탄으로 방어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가 대치 중입니다. 잠시 후 현장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이 소식 발빠르게 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오신환의 사임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 반대파는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지도부와 반대파의 충돌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오신환의 사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를 시도할 것이고 반대파는 이를 막기 위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국회를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아수라장. 아수라장이죠. 의장실에서 막말에 몸싸움에 성추행 논란까지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로 논란의 성추행 장면.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의 이미자 의원 두 뺨에 두 손을 갖다 대는 모습. 한국당에서는 이거 성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문희상 의장 측에서는 한국당의 자해공갈단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성추행일까요? 아닐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로맨틱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러는 장면인데 이게 국회에서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승리 측이 처음으로 성매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승리는 아니고 승리 동업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건데 성접대를 했다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접대가 이루어졌던 그 호텔비는 승리가 냈는데 YG 법인 카드로 승리가 결제를 했다. 동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투자자를 위해서 성매매 여성 10명을 동원했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승리가 결제한 숙박비는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 승리는 그런데 3천만 원 숙박비는 내가 결제한 게 맞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핫플에서 과연 이 승리의 해명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질지 승리는 과연 성매매, 성접대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줄타기 외교 첫 발을 뗀 셈인데 도착하자마자 김정은이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냈다라는 전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핫플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얼마 전 정신질병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남성이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파트의 그 끔찍한 사건
현장 상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흉기에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창원 아파트 복도에 이 10대가 숨어 있다가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10대 이렇게 평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서 움직여서 내가 못 견디겠다. 동일한 범죄, 동일한 비극,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하는지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서민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들의 친구인 맥주와 소주까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맥주값 올랐는데 소주값도 따라서 올랐다는 거예요. 참이슬의 공장가가 6.45% 올랐다. 처음처럼도 덩달아 오를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맥주값도 올라서 실제로 식당에서 맥주 한 병 시키면은 4,000원, 5,000원. 이제 소주도 4,500원에서 5,500원 사이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 애주가가 저에게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소맥 폭탄 말아 먹으려면 10,000원이 넘게 든다. 그분은 소맥을 같이 드시는 분이었답니다. 소맥가가 서민 허리를 더 휘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똑순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고요.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김희정 전 장관이 모셨습니다. 채널A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박소연 기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진과 함께 D-Day, 오신환의 운명, 그리고 패스트트랙의 운명도 바로 오늘 결정됩니다.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을 사임하라, 간사직에서 물러나라, 사임안을 제출합니다. 몸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동물, 식물, 동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이 나와서 식물 국회가 됐다라는 탄식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모처럼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가 007 작전 방불케하는 출국을 했는데 증인의 증발이라는 키워드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김진의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의 두 계파가 정면 충돌을 할 예정인데 어제에 사실 이 유승민 의원까지 전면에 서서 오신환 의원을 향한 이 사임서 제출을 6탄으로 저지하겠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긴박했던 상황과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히 의총에서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시종 잡배도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지금 모든 걸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최대한 사개특위 의원들과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만행입니다. 오신환 위원 교체를 강행한다면 천벌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사무처에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취재진들과 지금 보니까 오신환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아마 바로 옆에 앉아 있군요. 유승민 의원, 지상욱 의원, 이해운 의원, 또 오신환 의원 본인까지 지금 국회 사무처 어떻게 보면 저 길목,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오신환 사임안을 제출하는 것을 몸으로 막겠다라고 어제부터 지금
유승민 의원 등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 박수윤 기자 실패했어요, 제출.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어제 그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 당 출신 의원들이 몸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저렇게 저녁에도 국회 의사과를 가서 저렇게 막고 있었어요. 예. 원래 의사과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문을 닫는데 이 사보임 신청서를 우리가 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문을 열고 좀 기다려줘요. 예. 근데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 그 일부 유승민계 의원들이 저렇게 계속 막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못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거 진짜 사임안 되면 당신은 천벌받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뭐 그렇게 계속 이제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못 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팩스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혹시 팩스로 하는 거 아니냐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팩스 신청은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편으로 하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보임 신청서를 인편으로 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최대한 인편으로 내도록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그 유승민계 의원들 아침 8시 반부터 지금 저렇게 와서 지금 계속 그거 인편으로 접수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인편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정개특위와 이 사회개혁특위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계속 인편 접수가 불가능하면 그 팩스로 접수를 하겠다는 것이 바른정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 오신환 간사 사임안을 들고 있는 그 인편이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인편이 도착해서 접수하려는 자와 이걸 막으려는 자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유팩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발빠르게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 진실 공방도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지상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과반 표결 시에 사보임 없다. 같이 안건으로 올려달라라고 의총에서 지상욱 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관영 의원이 사보임 없다는 거 약속해드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지상욱 의원 포함해서 오신환, 유승민 의원 등등은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弁박사님, 그런데 저희 기자들의 기억에도 분명히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향해서도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뭐 상황이 안 좋게 되더라도 강제로 사임안 제출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저 얘기가 왜 중요한 거 하니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이 넘어야 당론으로 최종적인 추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3분의 2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과반으로 의결해서 당론에 중하는 형태의 의견의 중지를 모았다 정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3분의 2가 넘어서 당론으로 최종 추인이 되면 오신환 의원이 아무리 개인 소신이라 하더라도 당론으로 추인된 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으로 최종적으로 추인될 경우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으로 표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 내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2대 11이었어요. 네. 너무 12대 11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실 그동안 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 개혁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본인의 소신으로 표결하겠다 이게 오신환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김관영 원내대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보임 하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알겠다고 오신환 의원을 빼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추인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서 김진기 기자가 동물국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 가게 되는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을 사임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과 그 동료 의원들의 입에서 손학규 대표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기 당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잘 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함인데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당이 쪼개지게 생겼어요. 예. 그렇다면 과연 원내 지도부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첨예하게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한 명을 갈아치움으로써 이런 거대한 예. 법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게
그 한 명으로밖에 바꿀 수 없다라면 옛날에 우리 4.4.5입 개헌했던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사실은 헌정사의 오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뭐가 다른 거냐는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4.4.5가 뭐가 다르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한 표 차이로 계산해가지고 뭐 찬반을 가르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그때의 4.4.5입 개헌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냐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예. 너무 양극단으로 달리는 거에 좀 진절머리 나시는 약간 중도적 성향에 계신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A당이나 B당이나 C당이나 D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돌리게 예. 되는 거고 결국은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해관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김관영 의원님께서 이제 사보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회법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어느 법보다도 국회법을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국회법에는 회기 중에 사임과 보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안 된다. 네, 국회법상. 원론적으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사보임은 우리 당내에서 12대 11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3대 11이 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부분은 사보임 절차는 우리 당에서도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이런 불법적 행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일어서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12대 11이 아니라 내가 물러나게 되면 13대 10이 되는 결과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뭐 하태경 의원과 또 지상욱 의원도 현재 발언하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도부는 특히 지금 뭐 오신환 의원, 뭐 유승민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네. 바꾸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사임한 이 제출이 돼서 오신환 의원이 이른바 물러나게 될까요? 아니면 제출이 이번에도 또 무산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이게 패스트 트랙이 4당 간의 어떤 정당적 합의 그리고 12대 11이 됐든 11대 뭐 13이 됐든 간에 어쨌든 당내의 의결을 추인했던 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2002년도에도 한나라당 시절에 말하면 김웅신 의원 같은 경우도 부당하게 사보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헌재에서 말하자면 어떤 고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당 내의 강제의 권한 안에 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이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원내대표가 간환할 수 있는 강제라는 권한 안에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관행으로 많이 있어 왔다. 다만 국회법 48조에 의하면은 임시국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임시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의장의 선택권이 있는데 지난번 2017년에 말하자면 김연아 의원 때는 사례가 있다. 예, 정세균 의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의장이 그만큼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의장실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바른미래당 안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고 전적으로 그런 추인의 결과가 있었다면 원내대표의 권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내대표 권한에 있다라는 의견이시죠. 의사국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국회법상 제48조 그러니까 이 의장이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이 가능하다라는 조안인데 여기에 좀 단서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사보임이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라는 단서가 붙는데 오신환 의원 측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아니 오신환이 이거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환이 병도 없다. 괜찮다. 질병 없다. 그리고 지금 임시 아니냐. 이거 사임만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변호사 보시기엔 어떠세요? 근데 저기 보면은 위원이 질병 등 있잖아요. 등이구나. 예. 이건 등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등. 야, 애매하네요. 등이다. 보통 등을 넣어놓으면은 뭐든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온몸으로 저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지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사보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그렇군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모습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온몸으로 또 맡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불가피하게 이거 말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쓴 거는 맞지만 이런 전략이 옳은 건 아니고 또 남의 당에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의장실까지 전가했던 이 상황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인편 제출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이제 국회의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다시 예전에 동물국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물은 아니었어요. 특히 문의상 의장실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막말도 있었고 성추행 논란까지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간 다음에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가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의장님이 거에 맞아주시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인에 내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사보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도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이제 그만해. 전 세계에 이런 국회가 있어요. 정당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국회를 여기 재판을 만드는 거고. 국회 박사가 무슨 포용?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네, 결국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 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참 다채로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밤샘 농성을 시작으로 의장실 항의 방문, 거기서의 몸싸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영상 보겠지만 이미자 의원의 성추행 주장, 문희상 의장이 저혈당 쇼크로 입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또 문병까지 갔습니다. 막장 여의도 24시다. 오늘 전 조간신문이 막장이다, 난장판이다, 아수라장이다 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써냈습니다. 이 중에 압권은 다름 아닌 성희롱 논란인데요. 성희롱 논란 보기 전에 과거 국회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네, 그 유명한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린 사건.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물 중에 동물국회다라는 국회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명을 썼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몸싸움도 있었고요. 누구 한 명 다치고 꼭 피를 봐야 국회가 돌아가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국회 선진법 이후에 식물국회가 됐다라는 또 뭐랄까요, 좀 자주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식물국회에서 그래도 꼭 중요한 것은 통과시켜라 라고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도입이 됐는데 패스트트랙 제도가 통과되니까 이제 다시 또 동물국회로 돌아왔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오늘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국회의 전형이 어제 성희롱 논란으로 표출됐습니다. 아니, 이미자 아니, 본인 드시니까. 아니, 그래, 무슨 말씀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거 성희롱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기자, 지금 보면 문희상 의장이 양볼에, 이미자 의원, 여성 의원의 볼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간 겁니까, 일단? 일단 어제 이제 사보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허가는 문희상 의장이 하는 거니까 문희상 의장실에 가서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그 앞에 서 있었고 일단 문희상 의장의 손이 복부에 닿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이미자 의원의 얼굴에 양손을 갖다 댔죠. 그러면서 이게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저 상황은 뭐 누가 봐도 성희롱이죠. 저렇게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안 되죠.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여성 의원의 그 얼굴을 감싸는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얀색 장미꽃을 들고 미투를 의미하는 하얀색 장미꽃을 들고 나와서 문희상 의장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이 화면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라 이런 말이 들립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성 의원들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렇게 국회가 그 전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 종종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면 아무래도 이 남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충돌하는데 좀 어려우면 좀 조심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몸을 좀 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경우에는 여성 의원들을 앞세울 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을 뒤로 빼는 게 맞죠. 그런데 앞세워서 오히려 저렇게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도 잘못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희상 의장에게만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든 원내 지도부에게도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측에서는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오히려 한국당이 전형적인 자해공갈이다. 자해공갈했다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빠져나가다가 신체가 닿았는데 성추행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이러면 성추행이냐라고 그냥 두 뺨에 손을 댄 것뿐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김영주 의원님, 이게 말입니다. 이 성추행,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적인 희롱의 의도를 가지고 문 의장이 손을 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겠죠. 기본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에 그런데 이제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대방 여성이 특히 여성 의원이 불쾌감을 가졌다면 일정한 성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맥락을 보라는 것이죠. 맥락을 보라.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몸이 접촉됐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미자 의원이 또 문희상 의장을 거의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희상 의장도 그런 행위를까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또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고 항상 총선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비례대표 여성들을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여야 대치 상태에 일어난다는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 국회의 그 역사입니다. 그럼 한국당이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의도해 놨다. 염두에 둔 것이다. 염두에 뒀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남성 의원들의 행동을 제재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거세게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어쨌든 협치가 사라진 자리에 몸싸움이 채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장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룰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치가 없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의원님이나 이제 우리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성원을 저렇게 싸움의 전면에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왜 지도부에서 여성 의원들을 한국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나 이렇게 하느냐라는 게 도발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여성 의원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폴리스 라인에서도 여경들을 세움으로써 왜 과격한 충돌이 없게 하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가 그 경우였다. 네, 여성 의원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사항은
피하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여성 원내대표가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희생양으로 무슨 총알맞이하라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나쁜 손과 매너 손에 대해서 좀 나쁜 손과 매너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장님의 어제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딪혔다라는 게 정말 빠져나가려다가 본의 아니게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딪혔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말을 해줘야지 다음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하면 성추행입니다라고 그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저는 바로 문희상 의장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매너손 형태를 딱 해버렸으면은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여기 앞에 여성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지 맙시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걸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더 엑스레이터를 밟아버렸어요. 두 뺨에 두 손을. 그러니까 그 전에 부딪힌 거는 소위 실수로 부딪혔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두 뺨에 손댄 거 과연 저 자리에 계신 분이 남성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문희상 의원께서 저렇게 두 뺨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셨을까요? 저 남자 의원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명백하게 이건 나쁜 손이고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게 의장님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몸싸움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흥분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정치 평론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국회 대변인을 통해서 자해 공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얼굴을 갖다 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빠지고 나쁜 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은 이게 보통 저희가 사회 사건을 보면 한 여성과 한 남성 뭐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상대가 국회의원과 의장인 경우는 또 처음인데 노영희 변호사께 보시기에 이게 성추행입니까? 한국당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정말로 자해 공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좀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느 쪽이요? 양쪽 다죠. 양쪽 다다. 근데 김희정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매너선을 했으면 되지 않겠냐. 매너선 했으면 저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성추행을 뭐 유도한 것도 아니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일부러 폴리스 라인에 역영을 세우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화면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의원이 막아야 돼, 여성 의원이 나와야 돼 이런 말이 명확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이미자 의원이 앞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문희상 의장을 막기 위해서는 성추행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성 의원이 막아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썩 좋게 선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이제 입장이 있는 거라서 의장이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좀 유감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미자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여성이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이미자 의원이.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좀 체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는다 하면 본인이 움짝달싹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성추행이나 이런 건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의장이 움직일 공간이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감금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감금이 된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감금도 아니다. 뭐 감금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는 성추행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따지자면 오히려 폭행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폭행이나 정당방위까지 가면 얘기가 더 커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동료 의원들, 이미자 의원의 동료 의원들이 이미자 의원의 편을 들면서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큰 사람은 몰라도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2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느꼈을 그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현바 쌤, 지금 네. 송희경, 이채희 두 의원이 이미자 의원을 도와준다고 한 발언인데 이 도와주는 발언을 하면서 왜 못났고 올드미스고 결혼도 못하고 키도 작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모욕이라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송희경 의원의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과 기혼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추행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채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된 거죠. 키도 작고 뭐 못나게 살아왔다. 지금 저는 이미자 의원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행동은 성추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받게 되는 피해 여성이 느끼게 되는 성적 수치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자 의원이 느끼게 됐을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문희상 의장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손기웅인가요? 전 통일연구원장이 현 정부 들어서 연구원장직을 비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직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직원들 머리를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쓰다듬었다라고 해서 성추행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 보건대 문희상 의장이 했던 여성 의원을 대상으로 두 뺨에 손이 이렇게 됐던 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된다. 가까이 오는 상황 속에서 비켜 내가 나가야 되는데라고 해서 예. 두 뺨에 손을 얹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하루빨리 사과를 하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왜 의장실을 찾아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주 분명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과연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사보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김연아 의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정세균 의장이 있던 시절에는 김연아 의원이 한국당에 있으면서 바른정당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보임을 하려고 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희상 의장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만약 결정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밝혀지라고 봅니다. 송희경, 이채희 두 동료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더 문희상 의장의 이 터치보다는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자 의원이 어쨌든 뭐 쇼크를 받았다라고 해서 병원에 뭐 입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박소영 기자가 이미자 의원실이랑 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 이미자 의원이 이 정서적 쇼크로 성희롱에 대한 정치적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의원실과 통화를 했는데 의원실에서 그 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른다. 수행비서와 통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실에 그 보좌관이 해당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일을 당하시고 계속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뭐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건 맞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건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원래 좀 당뇨를 지병으로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화를 많이 내면서 저혈당 쇼크가 왔고 국회 의무실을 찾아갔는데 의무실에서 좀 큰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고요. 내일까지 아마 계속 입원을 해서 내일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신청이 되면 아마 병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의원실의 그 해당 보좌관이 이미자 의원의 행방이 좀 파악이 되면 박소영 기자에게 좀 다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취재해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군요. 조금 전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인편이 아니라 팩스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제출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윤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윤지호 씨가 피소를 당한 다음 날 곧바로 출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윤지호 씨가 출국을 하면서 본인이 셀프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방송을 했습니다. 길길이 화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도망자 프레임으로 넣으시려고 하나 봐요.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저 범죄자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갑자기가 아니라 4월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희 숙소 어떻게 하셨어요? 스토킹 하신 거예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그리고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캡처 제가 원본 다 공개했잖아요. 김배현 박사님, 사실은 저기 많은 기자들이 찾아갔는데 윤지호 씨가 언론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다시는 이런 언론사랑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는 윤지호의 거짓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지호 씨가 한 인터뷰에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좀 쫓아오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현재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볼 것이 많잖아요. 윤지호 씨는 증인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에게 대한 태도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썼던 책도 13번째 증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증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증인이라고 하면 과거에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짓됨이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지호 씨가 그동안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감수하고 이것이 내가 했던 얘기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물어보는 기자들과 언론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박훈 변호사에 따르니까 지금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24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출국할 예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훈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니까 급하게 비행기편을 알아봤다가 여기서 박훈 변호사 기자회견안이 잠시 취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24일 급거 캐나다로 떠나게 됐다라는 건데, 만약 박훈 변호사를 비롯한 김수민 작가가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급하게 캐나다로 출국했을 것이냐라고 얼마든지 기자들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출국을 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장자연 씨의 문건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지호 씨의 증언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모든 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증인의 자세로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죠. 예, 특히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이에 대한 좀 입장을 많은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자연 사건과 장자연 문건을 처음으로 특정 보도를 했던 김대호 기자가 윤지호 씨가 원래 한국 스케줄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 스케줄을 갑자기 취소하고 출국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뭐 윤지호 씨가 그 예정된 출국이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상황에서 출국을 했다면은 이 이후에 한국에서의 스케줄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윤지호 씨에게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센터에서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자신의 이제 그 어떤 수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부랴부랴 어제 이제 취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6시 비행기죠. 6시 25분 비행기가요. 를 예약을 한 게 확인이 됐고 출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김대호 기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노영희 변호사님, 한국의 문화센터에서의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갑자기 취소하고 출국을 한 것이다. 윤지호 씨는 원래 출국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는데 좀 뭔가 상충되는군요. 박훈 변호사도 그런 취지로 사실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 이제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국하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본인이 이제 고소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갑자기 출국 비행기를 23일날 예약을 했다가 고소장 접수하면서 기자회견 하니까 취소시켰다가 다시 4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또 그날 저녁 비행기를 편을 다시 알아봐서 출국을 해버린 거다.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와중에 출국금지 요청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건이 정확하게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부러 나간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김대우 기자도 이제 같은 취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핵심 이슈는 두 가지죠. 교통사고 논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리스트를 제대로 받냐 안 받는데 그 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전체적으로 7장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장호라는 그 이민숙 씨 현재 대표, 소속사 대표가 장재환 씨로부터 받은 문건이 7장이라는 거였고 그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재판할 때도 냈던 얘기고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윤지호 씨에게 보여줬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그 7장을 본 건 맞는데 그 윤지호 씨 주장 중에 책에는 7장이라고 나오면서도 또 다른 방송국에 나가서는 4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7장 중에 3장하고 4장이 좀 나눠져 있는데 3장은 리스트가 쭉 적혀 있는 거고 4장은 이제 장재환 씨의 피해 사실이 적혀 있는 거였다. 근데 윤지호 씨가 본 그 리스트라는 건 3장에 있는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장재환 씨가 리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다.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다. 근데 그걸 아마 조금 헷갈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사고 문제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중요한 건 후원금 계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기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네, 한번 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예. 되면 윤지호 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지 정말로 장재환 씨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자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지호 씨와 또 이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수사원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서 윤지호 씨는 장자연의 그 당시 술 접대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펴보시죠. 지난해 10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와 또 윤지호 씨와의 입국 설득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과거 진상조사단 조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땡땡이 장자연 씨 추행한 건하고 얼굴 언제 봤는지에 대한 것을 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윤지호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그 장자연 그 술 접대 사건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나 언제 그게 있었든지 어느 장소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된다고 해서 없었던 기억을 만들 수가 없다.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연 논란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없다. 굳이 솔직히 한국에 귀국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자 과거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무조건 빨리 오시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일정을 몇 개 알려달라. 저는 잃을 것이 더 많고 위험을 감행하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장관님, 윤지호 씨가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더니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한 증인을 자처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에요. 일단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윤지호 씨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정말 거대한 뭔가가 숨겨져 있었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윤지호 소위 증인이 얘기한 증언 자체가 기존의 아주 유력한 증언자들과의 증언과 배치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리스트와 관련돼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명의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거를 궁금해했는데 그 리스트를 본 것 자체에 대한 지금 증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수사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까지는 이제 윤지호 증인의 공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이 많은 동참해 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36개 주랭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본인의 기억이 정확한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본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를 밝혀야지만이 이게 되지 완전히 지금 장자연 사건이 묻혀버리고 윤지호 사건으로 이게 지금 뒤덮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후원금 관련돼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저희 정부에서는
그 성폭력 관련돼서 피해자도 임시 숙소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이미 지금 사망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까지. 그러니까 사실이 본인이 지금 증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본인이 추가로 자기 사비를 들이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많은 후원금을 걷어서 그거를 그러면은 고인이 된 장자연 씨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두 군데서 나도 의문이 있는데 교통사고도 그냥 애엄마였다던데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한두 군데서 새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증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갔지만 김영주 의원님 오늘자 기준으로 이 윤지호 펀딩에 모인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여 있는데 박훈 변호사가 이 후원금을 입금했던 분들이 윤지호 사기 고소에 동참을 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방금 모금한 크라우드 펀딩 위에 보면 중요한 증인이며 보호가 필요하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걸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증인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방금 2018년 10월 달에 나온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핵심적으로 그 당시에도 기억이 없었는데 지금 이슈가 된다고 해서 없던 기억이 어디서 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본인이 중요한 증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소를 뭐 다른 계좌를 통해서 신한은행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또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고유 번호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 말하자면 돈을 내신 분들은 정말 숭고한 뜻에서 장자연의 어떤 그 가슴 아픈 죽음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또 그런 정말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고소를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지호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출국을 해서 묻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대표 수사반장 백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치사해요. 치사해요. 보이스피싱 그 본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조직이 끈앞을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감히 우리 조직의 돈을 떼먹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일단은 이 조직원의 말단 조직원이 체포되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기 계산으로 공급 체크합니다. 연예인 사진할 수 있고 변매액이 있고 PC방에 나란히 앉아있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 중국의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 일당 남녀 2명이 체포를 되는 모습인데요. 이 남녀는요. 체포 당시에도 인터넷에 조직원 모집글을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조직원 2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던 걸까요? 바로 조직이 이 둘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감히 내 돈을 보이스피싱 공범의 복수, 조직의 복수죠. 공범이 아니라 조직의 복수. 지난 11일 20대의 한 회사원이 검찰과 공조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500만 원을 송금했던 모양이네요. 며칠 뒤 누군가가 이 500만 원을 뜯긴 피해자에게 동영상 하나를 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동영상을 플레이 봤더니 이 피해자를 속였던 남자가 나는 누구고 누굽니다 라고 신분증을 들고 자기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전송된 거예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 돈 뜯어간 사람인데 잘 됐다.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남녀 2명 포함해서 다른 1명까지 3명을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이 조직의 복수로 붙잡힌 거였어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모집책 A씨와 현금 수거책 B씨를 고용 후에 피해자를 속여서 받아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 2명이.
고의적인 배달 사고에 앙심을 품은 중국 조직이 피해자에게 이 B 씨가 찍어둔 신상 공개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이 동영상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조직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 조직이 협박용으로 미리 찍어놨던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역추적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이 조직이 협박용으로 찍어놨다는 그 동영상도 한번 직접 보시죠. 돈을 들고 도망갈 시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계좌번호. 아니 이런 동영상을 찍게 하나 봐요. 이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이.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정말 이제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저런 경우는 왜 저런 모습을 찍느냐면은 이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 그러니까 원 조직이죠. 원 조직에서 이 전달책, 그러니까 모집책과 전달책이 중간에 현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또 도주를 해버리는 배달 사고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 기는 자, 뛰는 자, 나는 자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서울 서초경찰서 직무범죄 수사대에서 이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동작경찰서 관할 사건이에요. 어떤 거냐면 21세 된 여성에게 금감원 사칭, 그다음에 검찰에서 금융계좌 이제 관련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의 통장이 지금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예금돼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으면 수사관이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용. 네.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쏘갔다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여성이 바로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서초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내용이. 지금 이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3명이 이제 붙잡혔는데, 이 중에 30대 여성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 수표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다른 피해자들이 겁내는 수표. 그러니까 이걸 또 환전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결국 3명을 영장 청구를 했는데, 2명은 구속이 되고요. 여성 1명은 도주라든가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예요. 검사가 그렇군요. 불신청을 한 겁니다. 영장을. 이런 내용인데 요즘 한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속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가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에 관련된 얘기, 금감원과 검찰에서 당신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나 드라마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실제 범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속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당한 건 이 본부 조직이 말단책을 또 배신했다라는 건데 보복 차원으로. 근데 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낸 이 동영상을 역추적해서 경찰이 결국엔 이 중국 본고지까지 지금 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참 어지간한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다. 앵간히 해라. 네, 근데 아까 걸린 사람이 이렇게 주민등록증 딱 들고 뭐 만약에 돈을 중간에서 이제 가져가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법적 처벌을 못 해요.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법적 처벌을 한다는 거는 우리 돈을 네가 중간에서 횡령하고 배달 사고를 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저렇게 불법적으로 위법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조직 체계에서는 저 장씨라고 하는 장씨인가요? 저 사람이 B씨 어쨌든 중간에 껴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영상을 찍어놓고는 아마도 이제 보낸 거겠죠. 왜냐하면 역추적 당할 걸 몰랐겠습니까? 역추적 당할 걸 알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들이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아마 역추적 당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누굽니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중국 조직도 머지않아 좀 일망타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야, 이게 좀 법적으로 상당히 지금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 남편이 나 몰래 회사 여직원과 몰래 카풀을 하고 있는데 불륜의 물증이 없이 이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법정 공방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 3년차 부부가 남편 A씨의
어떤 이른 출근 때문에 좀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른 출근과 야근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출근을 했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자 약 2분 후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과장님 하트. 이 하트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하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은 믹스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트. 하트가 지금 수미상관. 처음과 끝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가 본 겁니다. 이 문자를 보자마자 남편이 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굉장히 어색하게 얘기합니다. 휴대전화에 누가 하네? 하하하. 다시 갔어요. 출근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요 수상한 행동을 한 건데 평소와 다르게 이거 조심해요 남자들. 평소와 다르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요즘 바쁘다고 내가 좀 못 챙겨줬지 미안해. 음식을 잔뜩 싸들고 일찍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의심이 확신을 하게 되죠. 아내가 물어봅니다. 그 여자 왜 하트를 붙이면서 연락하느냐라고 묻자 남편은 원래 그 여직원이 애교가 많아서 나뿐만 아니라 온 회사 사람들 모두에게 하트를 붙인다. 이게 해명입니까? 온 회사 사람에게 하트를 붙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검사 같아요. 그럼 믹스커피는?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카풀을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내가 커피도 타주고 차도 타주고 차 안에서 믹스커피를 타준다. 아내는 카풀 한다는 사실도 처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번에 자기 그 차량용 포트기 산 것도 나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산 거야? 라고 물어보자 남편이 당황을 하면서 그 여직원 손이 너무 차길래 겸사겸사 포트를 샀다. 결정적인 아내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여자 손이 찬 걸 어떻게 알지? 남편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이 용서를 빌었지만 직장 동료 여성과 아내 몰래 좀 카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내로서는 좀 굉장히 좀 불쾌한 사실이죠. 그렇죠.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남녀 관계, 특히 이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남녀 관계가 뭐가 문제냐면 사실 요즘 한 몇천만 대 되는 휴대폰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텔레그램이라든가 위챗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노출 안 되는 그런 메신저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분은 결혼 3년 차인데 사실 30대 부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30대 부부. 네. 예. 그런데 이 부인도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부인이었는데 예. 자, 남편이 매일 아침을 그래도 꼬박꼬박 만들어서 이제 해주는 걸 먹고 나갔던 남편이 아침 먹고 나가던 남편이 오늘 갑자기부터 회사 일이 이제 바쁘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군요. 네, 그런데 나간 뒤로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려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트가 그려진 이모티콘이 오고 하니까 이건 뭐지라고 했는데 과장님 믹스커피 먹고 싶어요. 하트가 딱 그려져 있으니까 부인은 또 촉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실은 자진해서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형태인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실 과연 바람의 전조인지 예. 아니면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겠지만은 또 야근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분명히 촉이 좀 빠른, 감이 빠른 부인들은 이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고 카풀을 한다는 해명을 하는 그 여성과의 데이트 시간을 좀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 넘어가는데 노 변호사님, 불륜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물증이 없는데 이혼 사유가 되느냐? 되죠. 된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남편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차냐는 그 질문 때문인가요? 거기에 아까부터 꽂히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이 남편이 참 어리석은 게 이 남편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럴 때는 동성하고 카풀을 해야지 이성하고 카풀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차까지 태워주면서 사실은 차 태워주는 값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커피까지 자기가 무슨 율무차까지 타주고 그럽니까? 예.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걸려도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걸렸다라고 해서 본인이 더 잘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역부문다. 남성분은 절대 앞으로도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또 잘못 시작하니까 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혼 소송할 때 이제 이 정도 사유가 사실은 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예. 예전보다 이 부정행위 인정의 범위가 좀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야지만 인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사실 이혼 사유로 충분히 되거든요. 이혼 사유가 제가 된다. 하나 부인에게 팁을 드리면 예. 지금 그 슬프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아예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남편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을 하시고요. 그것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을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하시고 또 약도 처방받아서 반드시 이걸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정신적으로 나 고통받았을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다른 차원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입증 자료로 첨부하시고 이 남편의 특히 말 같은 거 녹취하셔가지고 다 제공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손이 발에되게 싹 다 불면 좀 생각해 보시고 용서도 좀 해주시고. 예. 물증이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데 요 사건 이후에 지금 남편의 소식도 좀 취재가 됐나요? 네,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집을 나가라라고 요구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집이죠. 원래 친정, 그러니까 시댁이죠. 부인 입장에서 본가. 그래서 본가에 가서 석고대죄가 뭡니까? 예. 거적을 깔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거죠. 받기를 청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고대죄 형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인이 올린 후기가 또 가슴을 좀 아프게 해요. 어떤 거냐면 남편은 아직 사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나를 달래기는 하는데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이 났다. 남편 때문에 눈물이 난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편을 들지 않을까라는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또 어떤 그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빌면 부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지금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원상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예. 뭐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외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취수첩 Y 명쾌하게 해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프 4인방부터 공개합니다. 승리와 박유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뭔가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줄곧 부인해왔던 승리의 말을 뒤집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이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화대를 지급했다며 성접대가 있었다고 경찰에게 시인한 것. 경찰이 유 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제시하자 죄송하다라며 승리 측에선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 10명이 넘는 여성을 고용했고 성접대가 이뤄진 호텔 숙박비 3천여만 원을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승리가 직접 결제한 것도 경찰이 확인한 상황. 이에 대해 승리는 호텔비를 결제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접대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에게 성접대 진술을 확보했고 YG의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점까지 확인한 만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리토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천이 올 2월에서 3월 5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투약한 구체적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필로폰 0.5g씩 총 3차례에 걸쳐서 1.5g을 구입했고 이 중에 0.5g을 황하나의 집과 호텔에서 5차례 투약한 것을 파악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1g의 행방이 무연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가 추가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다른 사람과 제3의 인물이죠. 투약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먼저 승리 씨에 대한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弁박사님, 아니 승리의 해명이 좀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3천여만 원의 호텔비를 YG 법카로 긁은 건 맞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는지 나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유인석 대표의 진술이 있었죠. 예. 유인석 대표가 누굽니까?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만들면서 버닝썬의 실질적인 기획을 함께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유인석 대표의 증언이 있었고 이 이후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승리 씨가 과연 어떻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게다가 또 충격적인 거는 이 카드를 법인카드,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과연 승리 씨의 법인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금액이 호텔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를 회사 차원에서 몰랐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승리 씨는 또 필리핀 팔라완의 한 섬을 빌려서 여기에서도 대규모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도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됐다라는 점들을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승리 씨 일당이 사업을 위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해서 예. 성접대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짙게 제기됐는데 그중에 고리가 한두 개씩 풀리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고리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돈의 출처를 밝히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밝혀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찰이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호텔 3천만 원. 그 뭐 3만 원도 아니고요. 호텔 3만 원짜리 없습니다만 3천만 원을 법카로 긁으면서 무슨 목적으로 호텔 숙박비가 쓰이는지를 모르고 긁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에서 파티를 했던 그런 것들 비용을 댄 사람은 결국 전부 승리 씨였죠. 사업을 할 때 비용을 댄 사람이 사업 내용을 몰랐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계속 모르쇠 전략이에요. 모르쇠 전략이고 그리고 하나씩 증거가 나오면 그때 하나씩 조금씩 인정하는 전략을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승리 씨가 그동안 공개됐던 카톡방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좀 보면 과연 승리 씨 말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승리 씨 같은 경우에 그 전에 2015년에 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논란이 됐던 잘 땡땡애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죠. 본인은 잘 노는 애라고 쓴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시를 하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외국인 사업가에게 그 여성들을 되게 다양하게 나이와 직업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본인이 자신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 동업자인 유 씨가 승리 씨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유천도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나서 소속사와 계약도 해지되고 팬들도 등을 돌렸는데 승리의 발언이 처음과 너무 달라지고 있다 상황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일정마다 그림자 수행을 해왔던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롱코트에 중절모를 쓴 김정은의 모습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오른손 절반을 코트 안에 꽂아 넣는 이 선전용 제스처도 따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은 과거 해외 방문 때와는 다르게 현지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오면서 러시아 이민들의 원동 이민들에 대한 우리 이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까지인 김정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 이번 방로가 마지막이 아니다. 지속적인 러시아에 대한 러브콜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우군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집중한 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련 전문가는 김영주 의원이시거든요. 소련 이야기는 소련 전문가에게. 김정은의 목적이 뭘까요? 특히 그리고 이 롱코트의 중절모에 이렇게 손을 가슴에 딱 꽂아 넣는 거 이거 따라한 거 맞습니까? 우선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모습, 젊은 시절에 김일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중절모, 검은 코트 이렇게 손을 끼워 넣는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통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모습이죠. 예, 그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젊은 시절에 자기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어떤 닮긴 닮았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러 그걸 위해서 또 몸집과 살을 찌웠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닮았네요. 그 덕분에 좀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타고 온 열차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탈린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선물한 기차다. 그렇게 하고 아내는 물론 다 개조를 했습니다만 40년 이상 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들을 어떤 강조하는 그러니까 노림수는 어떤 러시아와 간에 있어서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 미국에 의해서 교착 상태에 있거나 제재 상태에 있는 부분을 밀수라는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트럼프를 겨냥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줌으로써 또 혹이나 있을 수 있는 3차 말하자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의 좀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바로 푸틴 대통령이 오늘 만나고 가시면 바로 시진핑하고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이번에 온 대동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통전부가 아니라 외교부 라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와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노림수다. 미국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하는 첫 번째 외교 행보를 러시아로 했다라는 거에 주목을 했어야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가 눌리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유력한 세계 지도자 하면 누굽니까? 푸틴.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에도 형님이 있다. 나비에도 형님이 뭐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더 세다 이겁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누가 더 센지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에도 소위 북방 삼각관계라고 해서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냉전 시대가 아닌데도 북한에서는 벌써 장기적으로 그때의 그 관계를 포석을 두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엔 제재를 지키는 거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데 소위 푸틴 형님이 그거를 지킬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사실은 노동력을 밖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사실 북한 그 지도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벌목공들이 한 11,000명 정도 나가 있는데 북한의 벌목공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유엔 그 제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러시아인데 이번에 북핵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목공들 계속 재계약해달라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형님 만들기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북 제재 뒷문 만들기까지 같이 있지 않나 이번 방문 근데 폼페이오가 뭐 비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논의를 열기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다. 미국이 외국인 벌목공이나 북한의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문을 보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형, 우리 그 근로자들은 그냥 계속 일하게 해줄 거지 뭐 쓱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앞을 주인공은 이번에 한번 중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줄 서서 서 있는 모습들. 유명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포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줄 서서 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수하러 가고 있다. 저 도착할 때까지 지금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좀 신호도 걸리고 길도 막히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경찰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 지금 자수하러 가고 있어요. 인증 동영상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발단은 하이난성 단저우시 공안이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경찰 1,500여 명이 투입됐는데도 사기범을 검거하지 못하자 경찰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인터넷에 사기범 명단을 공개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대신 자수하면 우리가 관대하게 처벌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또 자수하는 자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아예 처벌을 면제하지만 자수를 거부하는 자는 내가 이 현상금까지 걸면서 끝까지 찾아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처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는 우리 돈 8,500만 원의 상금까지 준다라고 했으니까 무려 53명이 경찰서에 이렇게 나와서 줄 서면서 이렇게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 검거에 이렇게 예약 자수 인증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던 한 미국 청년이 잭팟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파워볼 복권 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인 7억 6,800만 달러,
우리 돈 8,755억 원의 이 청년이 당첨이 된 거예요. 20대의 프랭코 씨는요, 지난달 27일 복권 추첨 후 한 달이 지나서 일시불로 이걸 다 수령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3,71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한 주유소에서 10달러짜리 복권을 구매한 그는 당첨을 확인한 후 10분 동안 소리만 질렀다고요. 이렇게 10분 동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 내가 혹시 다음날 출근을 안 하거든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아라. 평소 사람들이 막연한 농담을 즐기는 이 말을 이 청년은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첨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뒀다는데, 100만 원도 없어서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일하던 이 청년에게 어쩌면 참 좋은 일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평범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밝힌 청년의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복권을 사는 일.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으면서. 그걸 몰랐군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27년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극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깼는데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오마르. 아들. 4살 아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해서 중태에 빠진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문이라 압둘라. 27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던 31살의 아들, 이제 31살이 된 거죠. 의료진과 뭔가 말싸움을 하는데 어머니가 뭔가 움찔움찔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혼수 상태 속에서도 어머니가 느꼈나 봐요. 깨어나면서 오마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의 정신과 의식이 완전히 지금 되찾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기적이 있는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아들과 엄마에게는 분명히 기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27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을 되찾은 이 모자가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